네, 안녕하세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네 번째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아니라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바이올과 심샴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우리가 파트 1에서 프리텍스트, 파트 2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쪽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폴스 네거티브랑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파트 4에서는 이제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대조학습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대조학습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맞습니다. 비슷한 거는 서로 끌어당기고 다른 거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non contrastive에는 이제 대조가 없는 거예요. 대조가 없다라는 게 이제 뭔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 러닝 알고리즘은 이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 일단은 방대한 배치 크기 필요했다. 즉 네거티브 이젠플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것. 게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앵커 이미지와 파지티브 이미지 생성할 때 어그멘테이션 두 번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꽤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페어를 선정하는데 지금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폴스 네거티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문제점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non contrastive는 뭐냐면 아예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말자 이거지. 파지티브 이그젬플만 사용해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나온 방법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오늘 바이올과 심샴 이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non contrastive는 일단 큰 개요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일단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도 이미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비단 non contrastive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요. contrastive에서도 적용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MSE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학습할 것이다. 자,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특징 벡터들, 인베딩 벡터는 이거는 이제 특징 벡터랑 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계속 특징 벡터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징 벡터와 차원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우리 뒤에 또 자세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 뭐 손실함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MSE 로스를 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로스를 썼냐면, 여태까지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썼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파지티브 이그젬플하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파지티브 이그젬플은 서로 끌어당기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은 서로 밀어당기는 그러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대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MSE 로스를 쓸 건데요. 로스를 쓸 건데 이 MSE라는 거는 민스퀘어 에러잖아요. 민스퀘어 에러를 서로 두 벡터 사이에 두 벡터는 어떤 숫자니까 이 숫자들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MSE 로스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벡터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벡터 사이의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같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두 벡터 값이 아예 동일한 값을 가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최소화가 되는 건 좋지만 아예 같아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이고 이것도 2이면 MSE 로스가 최소화는 됐지만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 동일한 특징 벡터를 생성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이미지인데 특징 벡터는 다 동일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입력값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달리 인베딩과 이미지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와의 인베딩과 멀어지도록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왜냐 네거티브 example이 없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로 학습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더라. 그렇죠? 이 상수함수 현상이 뭐냐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산출한다. 모든 이미지에서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특징 벡터를 산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동일한 특징 벡터를 산출하면 이 이미지의 특징을 잘 추출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산출하는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collapse representation, 짧게 그냥 collapse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바이올과 심시함이라는 non contrastive learning 방법은 이 콜랩스 현상을 잘 피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바이올이라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바이올은 bootstrap your own latent 이 말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자, 딥마인드랑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방법이고요. 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 장에서는 이제 큰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파지티브 페어만 사용한다라는 거, 네거티브 이젠플은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파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MSE 손실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기억하십니까? 파트 2에서 제가 모코 설명할 때 모멘텀 업데이트, 파라메터 업데이트 할때 학습을 통하지 않고 모멘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 그림이 바이올에 대한 어떤 개요인데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뒷장에서 제가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가 있어.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 강아지 이미지죠.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할 겁니다. 두 번을 적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쌍을 얻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증강된 이미지에 네트워크를 태울 텐데요. 첫 번째 네트워크를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네트워크를 타겟 네트워크 이렇게 불러.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 이게 이제 CNN이 되겠죠. 이 CNN의 파라메터는 학습에 의해서 MSE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텐데 이 타겟 네트워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코더의 파라메터 값과 그 이전에 타겟 네트워크 인코더의 이전 파라메터로 가중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이 바로 아까 모멘텀 업데이트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란 말을 씁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MSE 손실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온라인 네트워크 요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우고 뭐 프로젝터, 프레딕터라는 거를 통과해서 특징 벡터를 찾았습니다. 타겟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를 SNL을 통과하고 프로젝터를 통과해서 또 특징 벡터를 얻었고 이 두 특징 벡터는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슷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실함수, MSE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이 손실함수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인코더가 학습이 된다. 자, 그때 떻게 학습이 될 거냐면 좀 지우고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만 학습을 하고 타겟 네트워크의 인코더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그냥 가중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학습을 통한 게 아니라 이 인코더는 학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인코더를 이렇게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타겟 네트워크의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결정한다. 지금 이제 색깔이 미묘하게 바뀔 텐데요. 지금은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얘가 이제 초록색이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의 가중합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 네트워크의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결정이 되는데 색깔이 그러면 초록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는 학습을 통해서 타겟 네트워크의 인코더는 그냥 익스포넨셜리 무빙 웨버리지를 통해서 결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썼어요. 그래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동일한 구조의 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두 네트워크 모두 인코더와 프로젝터 보유하나 프레딕터는 온라인 네트워크만 존재한다라는 것. 타겟 네트워크에 출력한 특징 벡터를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예측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제가 여기 스탑 그라디언트,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이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논문에서 이렇게 x표를 취하고 x표를 칠하고 스탑 그라디언트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해당 네트워크, 이 인코더 네트워크는 학습을 통한다. 이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그냥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통해서. 자, 그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이 뭔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예요. 사실 그 모코에서 제가 모멘텀 업데이트 설명했던 부분만 기억하시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는 그 이전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와 맞죠? 여기 이전 파라메타와 그 다음에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메타의 가중합을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 의하면 시작값은 0.996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타우를 점점 1에 가까운 값으로 키운다라는 것. 이게 타우가 완전히 1이 돼버리면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의 영향도는 떨어지고 이 타겟 네트워크의 이전 값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진행됐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 타겟 네트워크의 인코더가 되게 엉망일 텐데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면 이제 타겟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보다는 이전 타겟 네트워크의 그 파라메타에 이제 가중을 더 많이 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손실 함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특징 벡터,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의 특징 벡터, 요 두 개의 MSE 값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로스 펑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1번, 2번이잖아요. 진강을 여기 한 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요 1번, 2번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 1번이 되고 여기서 2번이 여기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한번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요. 거기서부터 나온 또 손실함수를 우리가 L tilde by all 이렇게 했어. 그래서 두 개의 손실함수를 합쳐가지고 얘를 토탈 로스로 보고 이 토탈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학습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학습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얘를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인 튜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한 이 최종 모델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건데요. 대조학습 기반, 우리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있잖아요. 심클리어나 모코, 이것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아요. 이제 성능이 좋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쭉 했어요. 푸드 뭐 101, 시파텐 뭐 이런 데이터에서 보면 바이올이 성능이 지금 대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가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이젠플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바이올에서는 그 그렇게 큰 배치 사이즈가 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봤어요. X축이에요. 배치 사이즈를 4096에서 128로 줄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심클리어, 즉 파란색이 뭐예요? 대조학습. 그 다음에 이게 넌 대조학습. 제가 영어랑 한글을 막 혼용하네요. 그래서 이게 대조학습과
그다음에 지금 non-contrastive learning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서 보면 심클리어는 어떻게 돼요?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성능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데 이 바이올은 non-contrastive learning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더라도. 그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증강 기법, 어떤 데이터 증강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심클리어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어떠한 조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클리어의 성능 차이는 이렇게 훅훅 떨어졌는데 바이올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덜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그 한계점, 그 두 가지 뭐였죠?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증강 기법 이거를 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바이올에서는 좀 극복할 수 있었다. 성능도 좋았지만.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심삼이라는 방법인데, 심삼이라는 방법은 바이올 방법하고 되게 똑같아요.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심샴의 이름을 갖다 풀어서 써보면 simple Siamese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거든요. 그래서 simple은 우리가 간단하다라는 거고 이 Siamese는 우리가 샴 쌍둥이 할 때 두 개가 똑같은 그런 쌍둥이를 우리가 샴 쌍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아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용어를 썼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simple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도 그리 복잡하진 않았지만 바이올보다 훨씬 더 심플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샴은 제가 보기에는 simple version of 바이올 정도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먼저 이렇게 큰 개요를 한번 보면요. 바이올과 동일하게 파지티브 페어만 사용한다. 맞죠? non contrastive learning은 파지티브 페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할 거고 온라인 네트워크만 가중치 업데이트 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온라인 타겟 네트워크 모두 동일한 인코더, 프로젝터, 프레딕터 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이올과 좀 다른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왜 심플하냐면 아까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엑스포넨셜 그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했잖아요.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사용했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카피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그대로 카피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모멘텀 업데이트 이것도 필요 없어. 가중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쓰겠다라는 거야. 단순 카피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그 작업이 심플해진 거죠. 맞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그 과정이 없어진 거니까 훨씬 심플해졌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특징 벡터들의 그 차이를 비교할 때 MSE 로스를 썼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썼다. 네거티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썼다라는 것.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과 심삼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장에 표현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네트워크는 학습을 통해서 파라메타를 결정하고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 결정할 때 이때는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삼은 그냥 단순하게 카피를 하겠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에 프로젝터, 프레딕터 이렇게 사용했고, 타겟 네트워크는 프로젝터 하나만 사용했었는데, 동일하게 프로젝터 하나, 프레딕터 하나씩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함수를 MSE를 사용하지 않고, 네거티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했다라는 것. 뭐, 요런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네거티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마지막 특징 벡터하고 타겟 네트워크의 중간 특징 벡터 요 사이에 네거티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최소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중간 과정의 특징 벡터와 타겟 네트워크의 마지막 특징 벡터 요 사이에 그 차이점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로스 펑션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토탈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약간 로스 펑션이 약간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심샴은
이게 바이올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이제 바이올이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심샴은 바이올의 심플한 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바이올이 이제 좋은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심플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심샴의 그래도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100번 에폭, 그 다음에 200번, 400번, 800번 이렇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100번 에폭만 돌렸을 때는 다른 방법들보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샴이.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 에폭만 돌릴 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800 에폭을 돌렸을 때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지만요. 일단은 적은 에폭에서 심샴이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폭에서도 큰 차이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굉장히 심플한 거죠. 맞죠? 심클리어나 모코에 비해서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심플해진 거고요. 바이올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심플해진 거죠. 여전히 성능은 여기서 보면 이제 바이올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샴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아까 제가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에서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고 안 하고 안 하면 좋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했을 때 대비 얼마만큼 좋은지를 실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은 with stop gradient, 즉 stop gradient를 사용한 거죠. 맞죠? stop gradient를 사용했다라는 건 뭐냐면 학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stop gradient를 stop gradient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야. 왜냐 그라디언트 스탑 이게 지금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그래서 스탑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했다. 했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는 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좋은 거를 다 볼 수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without stop gradient를 하지 않았을 때, 즉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월등히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non-contrastive lear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non-contrastive learning과 contrastive learning의 그 차이점, 왜 non-contrastive learning으로 가게 됐는지, 그렇죠? 그래서 contrastive learning의 한계점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가장 큰 한계점은 네거티브 이그젬플이었죠.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좀 한계점이고 어려운 점이었었는데 이 non-contrastive learning에서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큰 어떤 한계점을 극복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성능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